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중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세력 강좌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승만의 독립국가 비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한국이 다시 살 길은 교화와 외교입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비전을 한국인의 교화와 세계 열강과의 외교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만의 저작 중 그의 사상이 가장 잘 담긴 저작은 독립정신입니다. 이 책은 아시다시피 1904년 집필되어 6년 뒤인 191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책의 집필 계기가 된 것은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이었습니다. 이승만의 감옥생활 만 5년을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 사이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기독교인이 되었고 선교사 등의 도움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정신은 그의 옥중 공부가 집대성된 책이라 하겠습니다. 화면의 맨 왼쪽 사진이 이 독립정신 초판본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그 최초의 현대어 완역본입니다. 비봉출판사 사장인 박기봉 선생이 직접 개역한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역사학자가 있으나 아무도 하지 않기에 맡아 뛰어든 일입니다. 오른편 사진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의 독립정신 해설서입니다. 2020년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란 책의 별책부록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은 1910년 초 LA에 설립된 대동신서관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출판사는 기호 출신의 미국 교포단체인 대동보국회 계열이었습니다. 대동, 다 함께, 보국회, 나라를 보전하는, 지키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이 회는 충청남도 태안 출신인 문양목 선생이 이끌었습니다. 화면의 왼편 아래의 인물입니다. 그는 이승만보다 6살 연상인 1869년생인데 25살이던 1894년에 동학 농민분기에 가담한 바 있었고 1905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무자로 미국에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와이에서 곧 미 본토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는데 그때는 안창호의 주도로 미 서부 일대의 교포단체인 공립협회가 만들어진 후입니다. 공립협회는 안창호의 동향인 서북지방 출신자가 많이 가담한 단체로서 지역색을 띄어서 미국에 건너간 이승만에 대해서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공립협회는 마찬가지로 충청 출신인 문양목에 대해서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문양목은 기호 출신 교포들의 단체인 대동보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대동보국회의 활동은 1908년 장윤환, 전명훈이 대한제국 외교고문 스티븐슨을 암살했을 때 두드러졌습니다. 대동보국회가 장윤환, 전명훈의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등 뒷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1908년 8월 대동보국회는 회장 문양목 등 5명의 혈서로 쓴 화면 오른편에서 보는 바에 청원서를 이승만에게 전해서 대동보국회를 이끌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아마도 안창호가 이끈 공립협회가 강한 지역색을 드러내니 이번에는 이승만이 기호인의 교민단체 대동보국회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라고 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나는 공부를 더 하겠소 라고 거절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재미 한인들이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에서 한 단체의 회장을 맡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양목과 대동보국회는 이승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1910년 초 대동신서관이란 출판사를 설립하고 그 첫 책으로 독립정신을 발간한 것입니다. 대동신서관은 그 후 하와이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박용만의 군사에 관한 책 2권을 또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정신의 서문과 후서에는 이승만, 박용만, 문양목의 집필 및 출판 지원 경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04년 6월 29일 이승만이 쓴 서문을 보면 일화전쟁이 벌어졌다. 러일전쟁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어찌 남아가 무심하게 감옥에 들어앉아 있을 때이겠는가. 이에 비분관계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동안 만들어오던 한영자전을 그만두고 2월 19일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러일 전쟁이 벌어졌고 그중 승리하는 나라가 한국을 차지할 것이고 한국은 국권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 남아가 무심하게 감옥에 들어앉아 있을 것이냐. 비분관계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하던 일, 영어사전을 편찬하던 일을 중단하고 2월 19일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서문을 쓴 때가 6월 29일입니다. 4개월 11일 만에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쓴 것이고요. 이승만이 얼마나 집중해서 써내려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읽은 책도 많고 사색도 많았으며 또 신문 논설을 많이 써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용만은 독립정신의 원고를 이승만에게서 건네받고 그를 미국으로 반출해서 출판케 한 이승만의 절친 아우입니다. 그는 후서 책의 뒷부분 글에서 히랍과 이탈리아의 독립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람이 붓과 혀를 쉬지 않고 휘두르고 땀과 피를 흘림으로써 수많은 인심이 다 같이 독립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후에야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이란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과 글을 쉬지 않고 하고 땀과 피를 함께 흘려야 가능한 일인데 박용만은 이 독립정신이 바로 그런 책의 하나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박용만은 책의 출판 경위와 관련해서 이승만은 이 글을 써서 먼저 옥중에 있는 정순만, 신웅우, 이동영 등에게 보여주고 다시 자기에게 보내서 비평을 요청한 바 자신은 이상재 씨에게 부탁하여 한번 비평을 듣고 교정을 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금액의 출판 비용을 구하지 못한 결과 책을 여태 출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출판을 맡은 문양목은 후서에서 마침내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급박해졌다. 그러나 전국의 백성들은 캄캄한 금은 밤중에 있어서 무슨 일이 밖에서 박두해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냈고 황실은 러시아의 그늘 아래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한결같이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이 책을 쓴 것이고 그 취지는 곧 세계가 돌아가는 형편을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썼습니다. 독립정신의 구성은 제1장에서 6장은 조선의 존망위기, 7장에서 11장은 통상과 번영, 12장에서 25장은 세계의 세 가지 정치 제도, 26장에서 51장은 조선의 정치 외교사, 이어서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1장에서 25장까지가 전체의 절반가량이고 26장에서 51장의 조선의 정치 외교사가 나머지 절반 정도입니다. 이승만의 사상의 핵심은 7장에서 11장 그리고 부록에 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간관입니다. 그는 자유와 독립, 통상이 인간의 본성이요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보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모두 동등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에 표현된 바인데요. 온 세계 사람들은 다 동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가 모든 사람에게 각자 생명과 자유와 안락한 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주었고 이 권리는 남이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독립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승만은 자유와 독립이 인간의 소명이며 나아가 통상도 인간의 본성이요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재하시는 이가 내게 맡기시어 세상을 위하여 쓰도록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자기 몸을 써서 남을 위하여 쓸 것을 만들어서 제 정신과 제 몸으로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참 사람 사는 천지라고 했습니다. 내 정신과 내 몸은 남이 쓸 것을 만드는 데 쓰며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물을 서로 교환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남이 쓸 것을 내가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고 그것을 교환해서 서로 협력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이 볼 때는 이제 국내적이든 국제간이든 통상은 인간의 본성이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에 의하면 통상이 곧 진보입니다. 통상을 하면 교화와 풍기가 날로 열리고 학문과 기술이 한없이 진보된다고 합니다. 통상을 통해 나에게는 없던 것을 남한테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개량하여 서로 지혜와 재주를 가지고 다투어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다 통상하고 교제하는 것에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투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쟁입니다. 통상하는 세계에서는 경쟁이 기본이고 이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는 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좌익은 경쟁을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학교에서 평가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고 입학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입사시험 같은 데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어디선가 좋은 업적, 점수를 받았어도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하향 평준화,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퇴보합니다. 물론 그러는 사이 좌익들은 자신의 자녀들은 몰래 좋은 업적을 쌓게 해서 때로는 조국 전 장관처럼 업적을 위조해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차지하도록 이끕니다. 이승만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이미 100여 년 전에 설파했습니다. 이승만은 통상을 통한 문명 개화가 필연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무척 다양하고 풍성하게 창조했는데 지역마다 물산도 가지가지, 개발된 지식도 가지각색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유무상통하여 함께 잘 살라는 것이며 그러니 통상과 문명 개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필연입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제가 대학원 재학 중에는 경제학과 학생이면서도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종속이론의 세계관에 빠져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한다든가 선진국은 통상을 통해 후진국을 착취하니 자본주의 사회는 전복시켜야 하고 선후진국 간 무역은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한때의 생각이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학교 교육이라곤 배제학당 2년이 전부인데도 통상과 문명 개화가 하나님의 뜻이며 필연이고 통상을 받아들여야 후진국도 선진국처럼 잘 될 수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참으로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승만은 한국, 천국 등에서는 오랫동안 전제정치가 시행된 결과 마침내 패망하게 이르렀는데 특히 사사로운 생각과 거짓말하는 악습과 문명개화의 무지한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승만의 말을 옮기면 조선에서는 위에서는 아래를 속이고 자식은 아비를 속이는데 남을 잘 속이는 자를 총명하다거나 지혜롭다고 칭찬하며 잘 속이지 못하는 자는 곧 반편이라거나 천진이라고 하여, 천진난만하다는 말 있죠. 천진이라고 하여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집안을 다스리고 거짓말로 친구와 교섭하고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거짓말로 세계와 교섭하니 사회 성원 간 협력이란 것은 없고 제대로 된 단체도 없고 대외적으로는 우호적인 국가가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개인이든 국가든 패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다시 살 길은 무엇이냐? 바로 교화와 외교입니다. 우선은 교화가 출발점입니다. 교화란 백성을 교육하여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하여 생활의 풍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교화 없이 좋은 제도, 예컨대 민주주의 제도만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전제 생활 끝에 생긴 악한 풍속에서 생긴 백성의 압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압제란 아관 파촌 후에 괴화파 처형, 황국협회의 만민 공동의 공격, 또 프랑스 혁명 등에서 분출된 군중의 무분별한 폭력을 말합니다.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주도한 총리 대신 김홍집은 아관 파천 후 재판도 없이 고종이 파견한 순검들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김홍집은 아관 파천 소식을 듣고 러시아 공서관으로 가던 중 고종의 명령을 받은 순검과 군중들에 의해 노상에서 타살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국사를 논한 총리를 죽이라고 명령한 고종의 잔인함은 상상을 넘어서지만 군중의 잔인 무도함은 더합니다. 순검은 바로 전날까지 총리 대신이었던 사람을 그냥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옷가지를 벗겨 그 시신을 청계천에 버렸으며 무지한 군중은 그 시신을 사흘이나 짓이겼습니다. 일찍이 프랑스 혁명 때는 왕과 귀족에 분노한 군중들이 죄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귀족의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낱낱이 살해하는 일이 있었고, 이승만은 만고에 이렇게 참혹한 역사가 없었다고 차갑게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압제를 일삼는 백성을 교육해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게 해서 생활의 풍속을 바꾸는 것이 제1의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화로 근본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승만은 이 교화도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다룬 것일 뿐 그 근본을 구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은 악한 풍속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선왕조의 지배 이념인 유교는 현세주의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혼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백은 공중으로 흩어지거나 땅으로 스며들어 소멸합니다. 결국은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여기서는 현세의 욕망과 부정을 제어할 방도가 없습니다. 반면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사후에 내려질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 이 땅에서 현세의 삶을 제어합니다. 한갓 100년도 안 되는 이승의 쾌락을 추구한다면 사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이 서양 기독교 국가와 백성이 동양 국가와 백성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에 오른 근본 이유라 했습니다. 동시에 이승만은 국가를 보존하고 독립을 회복할 열쇠로서 외교를 중시했습니다. 외교란 국제공법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들과 친밀, 우애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승만은 이것이 약한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작고 약한 나라는 국제공법을 준수해서 다른 나라들과 친밀하고 우애하게 지내는 것 말고 생존 방안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약소국은 어떤 외교를 해야 될까요? 독립정신 단계에서 이승만은 문호개방을 통한 중립외교를 꼽았습니다. 고종이 한 것처럼 청이나 러시아 등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골고루 문호개방을 하고 각 나라가 골고루 이익을 취하도록 중립외교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고 이승만은 보았습니다. 이승만은 이 독립정신보다 6년 정도 후에 쓴 박사 논문에서는 국제상으로도 중립이 자유통상을 확립했음을 미국과 서유럽 간 통상의 역사를 들어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승만의 이 문호개방 중립외교로는 1919년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서 독점되어 있는 바 그것보다는 한국을 독립시켜서 우선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지역으로 만들어서 문호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곧 중립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열강들에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1919년 3월 3일 이승만이 미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의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평화회의에 참석한 연합국들로 하여금 한국을 현재의 일본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앞으로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의 혜택을 줄 하나의 중립적 상업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극동에서 특정 단일 국가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완충국을 건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독립시키면 한국이 모든 나라에게 혜택을 주는 하나의 중립적 상업지역이 되며 동양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완충국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독립시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인이 일본 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 그에서 해방시켜 달라, 즉 한국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독립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게 통상상 국제평화상 이익이 되니 한국을 독립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설득시키는 이승만만의 뛰어난 논법, 화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망국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그 후에라도 한국이 다시 독립하려면 교화와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의 역사의 전개는 이승만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국인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배우고 근대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외교를 통해 약소국 한국의 독립의 길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되찾을 길은 교화와 외교라는 이승만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은 1948년 독립국가가 되었고 그 후 유례없는 고도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부터 오히려 심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국제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체제를 만들었으며 박정희가 세계 제1의 고도 성장을 개시했고 전두환이 민주화를 수용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인은 그 자랑스러운 역사와 건국과 호국 주역, 경제발전의 주역 등의 공로는 잊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한국인은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요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을 군사 파쇼의 원흉으로 매도합니다. 또 오늘날 국민의 과반을 차지하는 좌파 세력은 이 번영의 원천인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를 부정하고 한국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중국과 북한에 예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인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을 길인지를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결과입니다. 아무 문제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광우병 괴담을 퍼뜨려 한때 이명박 정부를 마비시켰던 것, 일개 민간 선박의 해난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까지 물어서 탄핵의 길을 열었던 것, 신문 보도를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해 정부를 무너뜨렸던 것, 끝없는 탄핵과 공작과 특검 공세로 정부를 마비시켜 마침내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게 이룬 것, 이것은 모두 거짓 선동에 다수 국민이 넘어간 결과입니다.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그 국민의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그들은 나는 일하고 저축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국가가 집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화는 제 값을 치르고야 살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유행처럼 번진 내놔라 공공임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해서 내놔라 공공임대를 외쳤고 수많은 청년들도 그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공공임대를 내놓으라 할 때는 단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적당한 가격에 임대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놓으라고 호통칠 때는 거의 공짜로 내놓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려면 실제로는 민간주택과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짜로 임대주택을 내놓으라는 저 정신세계는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심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심사는 나는 일하고 저축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국가가 집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때도 1%의 세금을 99%의 복지를 이라고 쓴 전단을 든 시위 군중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1%에게만 세금을 물려서 유지되는 사회는 없습니다. 저 전단지에 적힌 것은
나는 일도 안 하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오직 복지를 받아서 살겠고 그 비용은 1%의 부자들이 부담하라는 말 아닙니까? 도둑심보입니다. 이런 심보로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국민들은 120년 전 이승만으로 하여금 탄식해했던 사사로운 생각이 가득하고 거짓말 일삼던 조선인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통한다면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는 필연적입니다. 외교가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한미일 외교를 내팽개치고 한국, 중국, 북한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쓴 지 120여 년이 지났건만 교화와 외교가 필요하다는 이승만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